오늘 강의 주제는 훗설과 현상학입니다. 저는 훗설의 생애를 한마디로 태어나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타계했노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훗설 저술은 당연히 생전에 출간한 저술이 많지 않지만 그걸 먼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미완성작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강의록, 연구, 유고의 순서로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하트 교수에 따르면은 그 수많은 거봉을 품고 있는 웅장한 산맥이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훗설의 현상학 이제 수용 및 오해가 있는데, 정적 현상학을 훗설의 현상학으로 간주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구체적인 중요한 분석들이 미발간 유고 속에 들어있고 연구자들이 미발간 유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사적으로 볼 때 정적 현상학은 그 근본 이념에서 초시간적인 타당한 인식의 가능성을 해명하고자 한 플라톤의 철학, 데카르트의 철학, 칸트의 철학 등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훗설은 중기 이후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해 나갔다. 그래서 이제 발생적 현상학을 보면은 히랍의 소피스트 철학, 영국경 없는 쇼펜하우어, 니체 등의 생철학, 그리고 의미 발생에 대한 해명을 목표로 하는 훗설 이후의 여러 현대 철학사들까지도 자신의 체계 속에 포섭할 수 있다. 그래서 발생적 현상학은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실증주의를 대신할 참다운 철학, 그것을 정초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철학의 위기 때문에 제반학문의 위기가 왔고 제반학문의 위기에서 현실의 위기가 왔다. 이게 훗설의 기본적인 생각이겠습니다. 그가 몸소 체험하였던 1차 세계대전,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 그리고 그 사후에 일어난 2차 세계대전, 나치주의자들의 만행, 원자탄 투하 등은 그가 진단한 현대의 적나라한 위기의 적나라한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과학이 이룩한 비약적인 발전을 부정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위기의 최종적인 원천은 바로 철학의 위기이고 그 필연적인 결과 제반학문들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릇된 철학인 물리학적 실증주의가 위기의 최종적인 원천입니다. 이 점을 심리현상에 대한 경험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현상은 물리적 대상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우선 심리현상은 물리적 대상과는 달리 외적 지각을 통해서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심리현상을 내적 지각 내지 반성을 통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 대상의 경우 그것의 높이, 깊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심리현상은 높이, 깊이 등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심리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망원경, 현미경 등의 실험 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현상, 역사현상, 문화현상, 예술현상, 윤리현상 등 이러한 현상들 역시 심리현상과 마찬가지로 물리학적 방법을 통해서 적절하게 연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학적 실증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물리학적 실증주의는 인식 원리를 일반화시켜 모든 사태형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훗설에게 주어진 과제는 현대인이 처한 실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학은 뭘 이념으로 하느냐 하면은 보편학이고 이제 그다음에 엄밀학이고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모든 가능한 학문을 다 포괄함으로써 다양한 사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보편학으로서의 현상학의 이념이고요. 엄밀학으로서 현상학은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현상학은 목표로 합니다. 어떤 특정의 대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은 엄밀학으로서 현상학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학으로서 현상학에 들어있는 여러 학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영역적 존재론과 형식적 존재론입니다. 그 경험과학은 대상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대상에 대한 경험만으로 연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뉴턴 물리학과 역사학을 비교하면서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물리학과 역사학은 둘 다 시간, 공간 개념을 근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간, 공간이 말만 시간, 공간 둘이 같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적인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의미도 없는 양쪽으로만 환원된 그런 시간 공간인데 비해서 이 역사적인 시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 공간이다 이런 뜻이죠. 전혀 다른 시간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두 학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A가 B고 모든 B가 C면 모든 A는 C다. 그렇죠? 우리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식 논리학적인 법칙. 이것들은 역사학 연구에도 필요하고 수학 연구에도 필요하고 모든 연구에, 물리학 연구에도 필요하고 모든 연구에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모든 학문의 공통적인 그런 속성들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훗설은 형식적 존재론이라고 부르고요. 특정한 학문 영역에만
고유한 본질적인 속성들을 다루는 학문을 영역적 존재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역적 존재론 중에 하나가 현상학적 심리학입니다. 요즘 우리가 인문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학문들을 통칭하는 그런 학문을 가리켜서 훗설은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상학적 심리학도 여러 이 개별적인 현상학적 심리학이 있고 사실적인 이 모든 현상학적 심리학의 공통적인 요소를 다루는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의식에 대한 자연과학이 있고요. 예를 들면 뇌과학, 진화생물학, 분자생물학 등등. 두 번째는 현상학적 심리학이 있고 세 번째는 초원론적 현상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에 대한 다양한 자연과학적 연구가 인류의 삶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죠. 현상학은 의식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가 가능할 뿐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이 의식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연과학처럼 외적 관찰과 실험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의식의 구조를 해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 슬픔, 배고픔, 충일감, 허무감, 허전함 등 의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적 지각 또는 반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그 어떤 다른 능력에 의해 대체될 수 없으며 나름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훗설은 의식의 본질을 지향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intentionality.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책상을 보고 이 책상은 갈색이다라고 말할 때 이 책상, 갈색인 이 책상을 향한 나의 의식작용이 바로 지향성입니다. 뭘 상상한다도 지향성이고 뭘 기억한다는 것도 지향성이고 무엇을 먹으면서 맛보는 것도 지향성이고 음악 감상을 하는 것도 지향성이고 이 모든 의식작용이 기본적으로 지향성을 넓은 의미에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이 지향성은 그런데 보면은 그 유형별로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현상학적 심리학은 다양한 유형의 지향 체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각각의 본질을 해명함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연적 인과관계와 이제 지향적 관계, 요것의 구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연적 태도에서는 모든 것을 자연적 인과관계의 망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이 경우 의식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죠? 말하자면 지각 대상과 의식은 자연적 인과관계에 놓인 것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각 대상은 원인, 의식은 결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지향적 관계는 다릅니다. 그러나 지각 대상과 의식 사이에는 자연적 인과관계뿐 아니라 지향적 관계도 존재합니다. 지각 대상은 지각을 통해 어떤 의미를 지닌 대상, 즉 지향적 대상 혹은 노엠마로 파악이 됩니다. 상상의 대상, 수학적인 대상 이것들은 이 현실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 인과관계의 망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태 자체로 라는 현상의 구호가 말해주듯이 현상학적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사태 자체로 귀환해야 합니다. 바로 이처럼 사태 자체로 귀환하는 방법이 현상학적 환원입니다. 현상학적 환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태도 변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요? 관악산 바위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바위가 있어요. 바위의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쭉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바위도 아름답고 그 옆에 산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때는 저는 어떤 태도를 취한 거냐면 미적인 태도, 예술적인 태도를 취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자, 그리스도교 신자인 경우에는 창조주가 창조한 것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자기 이름을 쭉 적어놓고 정으로 찍어놓고 빨간 페인트를 쭉 칠을 해놨어요. 이걸 보고서 우리는 분개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말하자면 윤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변경하는 과정이 이것이 현상학적 환원입니다. 현상학적 환원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학문적인 탐구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수행해야 하는 그런 방법적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 사태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떤 탐구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것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해 맞는 단어를, 저것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지혜 맞는 단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훗설은 그것을 이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는 너무나 명확해서 그런지 몰라도 타인들에게는 명확하지 않은데 판단을 중지한다든가 또는 괄호치기를 한다든가 배제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을 사용해서 현상학적 환원을 설명합니다. 듣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훗설이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제가 태도 변경을 가지고 이 현상학적 환원을 설명하는 방법,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상학적 판단 중지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타의 태도들 전체에 대해서 그 태도, 우리가 취하는 태도 거기에 집중해서 사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면서 그러면서 여타의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신경거라는 자세,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현상학적
환원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나오실 때 스위치를 끄고 나왔나 안 끄고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현상학적 환원이 안 일어난 겁니다. 하나의 태도에서 다른 태도, 넘어가는 것이 현상학적 환원인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따위 다른 태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훗설이 현상학적 환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처럼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또는 환원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듯한 그런 어감을 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제한다, 판단 중재한다, 억제한다, 또는 뭐 가로치기 한다. 이러고 나니까 그럼 현상하게 하는 게 뭐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사태로 말하자면 정신을 집중해서 온통 집중하기 위한 방법적 절차이고 그런 점에서 모든 학문이 가능하기 위한 방법적 절차이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적 절차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신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의 해방 이런 적극적인 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어려운 환원이 있는데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은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 태도와의 대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자연적 태도 일반 정립이라고 얘기하는 거, 물리적 대상도 있는 것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내 주관 이것도 세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타인들도 세계 속에 있고 수학적인 대상들도 세계 속에 있고 이 모든 것이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총체다. 이런 생각을 암묵적으로 하는 게 바로 현상학적 심리학적 태도입니다. 그런데 훗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제로 그런 태도를 넘어서 있는 태도가 있고 그 태도가 가장 근원적인 태도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태도다. 이게 훗설 현상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모든 총체가 아니라 세계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다. 그 생각이겠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초월론적 주관이라고 하는 거죠. 초월론적 주관. 그리고 초월론적 주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그 세계는 뭘 의미하냐면 의미로서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경험하셨던 세계, 지금과 다르고 20년 전, 30년 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왜 다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훗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의식 주관이 바뀌기 때문에 저쪽 것이 바뀐다. 세계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미로서 경험하는 세계는 결국은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즉 우리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낸 것이다. 구성해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이 세계, 의미로서의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매 순간순간 구성해 나가는 주관이 초월론적 주관이고 그 주관에 의해서 경험된 세계가 초월론적 세계입니다. 세계. 의미의 총체로서의 세계. 그리고 초월론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초월론적 현상학이고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태도고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은 바로 현상학적 심리학적 태도 혹은 자연적 태도에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로 넘어가는 과정이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입니다.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은 바로 우리가 아까 가졌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의 총체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하는 거죠. 세계는 우리 주관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니까 세계가 이 주관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파생적인 것이고 주관은 근원적인 것이고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창조적인 주관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세계가 우리 각자에 의해 늘 새롭게 구성되고 정초될 수 있는 세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처럼 물리학적 실증주의가 초래한 우리 자신과 세계의 극단적인 망각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과 세계의 본래적인 모습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물리학적 실증주의에 의해 극단적인 망각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과 세계를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다시 경험하기 위한 방법적 절차이다. 여기서 우리는 물리학적 실증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철학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현상학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철학인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의미가 있는 철학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인류로서의 진정한 실존을 위해서 필요한 철학이다. 후설에게 초월론적 주관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요. 동물들, 더 나아가서 식물들도 초월론적인 것이 있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무기물조차도 초월론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이 나름대로 초월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 점에서 이제 현상학은 앞으로 미래의 철학이다. 특히 후설의 현상학은 미래의 철학을 끊임없이 견인해 나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